경상남도 고성. 취재진은 한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찾았다. 목동 색인보가 요 다 있고. 후손이 뭔가를 꺼내왔다. 일단 제가 갖다 놓고 또 올게요. 예.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무엇인데 여기 지금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빼만 남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 심재인이다. 일제강점기 일경에 체포돼 3년의 옥고를 치른 직후 모습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 사진 앞에 아이고 저 아버지 여보 그거 막 덥석고 막 보시면서 우시는 거 아니나. 1930년대 일본 유학을 간 20대 청년. 그러나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투신했다. 그의 앞길은 온통 가시밭길이었다. 심재인에겐 사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이 돼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원래 요게 배가 쭉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뒤에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니까 같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 그래 재판관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 사실은 처음 아셨어요? 예, 전혀 모르고 뭐 당시에 일본 어떤 뭐 재판관 그 뭐 신분이 나왔다 그러면 알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예우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들 참 독립운동가 심재인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렸던 한국인 판사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법관으로 승승장구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들에게 주는 대한민국의 훈장을 잇따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 살아가지고 훈장도 받고 그렇죠. 국가로부터서 그렇죠. 호강스러운 예우를 다 받았구만. 그렇죠. 네. 참 이런 저 격세지감이 아니고 오늘날의 세상과 정의롭지 못한 그게 이제 참 흘러왔구나 하는 한탄스러움밖에 안 생각이 아니야. 한탄스러움. 당신 물 좀 주라. 시원한 물 좀. 친일 인명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네. 조국 독립에 몸을 바친 애국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고 침략자의 편에 선 친일파들은 오히려 영광을 누린 배반의 역사. 바로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가 이를 증거한다. 과거에 설사 친일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네들을 공로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면죄부로 발급한 거죠. 박정희로서는 자기의 우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을 겁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명단 222명을 최초로 공개한다. 논계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남 진주. 진주성과 촉성루가 조용히 잠들고 남강은 말없이 흐르고 있다. 올해 66인 강병현 씨에게 7월 14일은 회한과 그리움이 복받치는 날이다. 유복자로 태어난 강병현 씨. 병신년 7월 14일 음력 6월 11일 아들 병현은 아버님, 어머님께 아뢰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쯤 논에서 김을 매다 경찰서로 불려간 뒤 목숨을 잃었다.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다.
회의가 있다고 오라는데 내가 잠깐 내가 오늘 일을 하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하고 말만 하면 오겠다 했는데 그럼 어머니 국수 그냥 다 삶았으니까 이거 자시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헛떡 가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니까 이야기만 하고 발에 와서 그때 국수 먹겠다 하고 가신 거죠. 거기를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식사도 못하고 떠난 아버지가 한이 된 어머니의 유언. 아버님이 그동안 배를 많이 고하셨다. 많이 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이 차리는 편입니다. 진주시 명성면에서는 강씨 말고도 여러 명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 모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다. 어머님은 아버지가 분명히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안 죽었다 돌아올 것이다 해서 그때마다 이 밥을 챙겨가지고 항상 이 구두막에 묻어놓고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좀 탐사보도하는 가슴이 다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폐수 때 내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게 딱 서면은 눈이 캄캄해지고 그 여기에 다 말이 안 나오죠. 이들은 한국전쟁 초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1950년 7월부터) 진주시 명성면 일대 야산은 붉은 피로 뒤덮였다. 정오 무렵 굴비 엮듯 전깃줄에 꽁꽁 묶인 채 수백 명이 야산에 끌려왔다. 전선이 있습니다. 전화선. 그걸 가지고 대일 뭉기고 그 다음에 모줄로 옛날에 모로 심었거든. 모줄로 이제 줄이 모델에서 보상줄이 먼저 끊어물 거다 가지고 그래 보통 두석 이렇게 뭉겼어요. 강병현 씨의 아버지도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끌려왔다. 그리고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밑에 다리 뻗고 이 장세로 그러니까 쏜 거고 이 정도로 싼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서 여기서 총을 이렇게 싼 거죠. 머리 부분 아니면 머리 이쪽으로. 부분. 예. 이렇게 사살을 한 거죠. 현장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이렇게 그렇게 시신이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 이렇게. 유물이 그렇게 딱 당시 진주 지역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이는 400명으로 추정된다.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이 보도연맹 가입하면은 혜택을 많이 준다더라. 또 가입해라. 뭐 보리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뭐 혜택을 많이 준단다. 니 가입해라. 이래갖고 막 시킨 거죠. 발굴된 희생자 유해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건물에 수년째 보관돼 있다. (2009년) 진실화웨이는 진주 보도연맹 사건을 국가가 저지른 집단 살해였다고 결정했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부모를 묘소에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과 한평생 따라다닌 연좌제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연좌제에 걸리가 사회진출은 뭐 하니까. 한국에서는 예, 어차피 노가다밖에 공사장밖에 해볼 게 없는 거예요. 나도 한평생이 소 돼지 키우고 농사 짓는 요밖에 못했어. 아예 내 새끼들도 함부로 너희는 공무원하게 생각하지 말겠어. 이들을 학살했던 가해자들은 군과 CIC, 경찰이었다. 이 자세가 그러니까 딱 그 자세라. 저 자세 딱 나온다는 거. 그런 거죠 2년 만에. 그리고 유족들 사이에서 한 명의 이름이 나왔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공포의 이름이다. 경남
이정용 내 이름을 우리 진주 행무 사건 책자가 있거든. 그걸 내가 이름을 내가 본 것 같아. 이정용. 그는 학살 당시 진주 경찰서장이었고 진주 지역 보도연맹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그 적극성에 있어가지고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 그 아까 얘기했던 경찰서장의 그 이름이 이제 하나의 담론이 된 거죠. 공포의 담론. 그 모든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학살적 기억이라든가 공포적 기억으로서. 이정용은 해방전 일제 시절부터 경찰이었다. 그는 2009년 친일 인명사전 친일 경찰 부문에 포함된다.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 출신으로 해방 직전 직책은 순사부장이었다. 고등계 형사는 사상범이나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는 게 주 업무다. 식민지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핵심적인 집단이 고등계 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에서도 고등계 형사의 경우에는 다른 뭐 보안계나 이거랑 다르게 무조건 반민족 행위자로 거의 간주를 한 거죠. 퇴직 경찰들 사이에선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다. 그분이 진주서장을 2번이나 했고 고향은 사전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 덕택에도 사전 사람들이 그냥 많이 되고 뭐 그랬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 이정용은 해방 후에도 잘 나갔다. 경남 남해경찰서 초대서장을 시작으로 경남 일대 경찰서장 자리를 두루 맡았다. 남해경찰서 대강당. 역대 서장 명단이 걸려 있는데 제1대 서장에 그의 이름과 사진이 있다. 이정용은 모두 1200명이 학살당한 진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이기도 하다. 2009년 진실화훼위는 이런 보고서를 낸다. 부산 마산 형무소와 달리 진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서는 진주 지역 경찰이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서장은 이정용이었다.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요소들은 빨리 제거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극박함들이 만들어낸 게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이고, 굉장히 정광석화 같이 전쟁이 발생한 지 약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딴 학살 사건 이후 이정용은 1952년 한 해 동안 3개의 무공 훈장과 무공 포장을 받는다. 사람 죽은 거로 생사람 죽은 거 공로로 받아가지고 훈장을 받았다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서훈 공적서. 직접적으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저 6.25 참전의 유공과 공비토벌 및 민주경찰 구현이라고 짧게 적혀 있을 뿐이다. 이정용은 이후 훈장을 3번 더 받았다. 모두 6개의 훈장. 경찰로서는 매우 드문 서운 이력이다. 비극은 이정용의 사례가 이정용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친일파가 한국전쟁을 통해 반공투사로 변신한다. 이 시기를 지나며 일제강점기 경찰과 군인 출신들이 무더기로 대한민국 훈장을 받게 된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 살해한 노덕술. 그는 일제로부터 훈 8등 서보장까지 받았다. 노덕술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위세를 떨쳤다. 뉴스타파는 그가 이승만으로부터 훈장을 3개나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악질 친일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이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 헌병으로 역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도 모두 8개의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다.
악명 높은 일제경찰 출신이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경우는 모두 17명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 친일 세력들은 그 해방 후에 이승만한테 같이 이승만을 도와줘야 친일이 처벌을 안 받고 그대로 오히려 이승만 정부가 이제 반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반공을 내세워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세력은 그 밑에 친일 세력이 같이 결합된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군을 잔인하게 토벌하고 고문했던 간도특설대 등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 군인도 마찬가지였다. 동족을 학살한 자들이 해방 이후 구국의 영웅으로 변신했다. 이승만은 백선엽 등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 하지만 일제에 부역한 한국인 경찰과 군인 출신들에겐 신분을 세탁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 부역 군인 출신은 모두 53명으로 확인됐다. 자기를 볼 때는 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좌익 사범들을 때려잡았다. 이런 논리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겠죠.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 경찰과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그것도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겁니다. 이건 모순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한테 훈장을 줍니까? 친일 경찰 이정용이 받은 마지막 서훈은 1959년 11월이다. 이승만으로부터 근정 포장을 받았다. 그리고 석 달 뒤, 이정용은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번에도 가해자였다. 1960년 2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정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경국장에 부임한다. 지금의 경북 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대구에서는 228 운동이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정용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했다. 이정용 그래 맞아. 그만 뭐 면대가 밀고 만나면 들으셨어. 그러면은 실제 보신 적도 있어요? 있지. 도청 옆에 경찰국이 있었어. 그때 그 경찰국장 이름은 기억하죠. 아, 그 당시 예. 경북지사는 오인근 지사였고 경찰국장은 이정용 씨였었겠죠. 이정용은 이후 1960년 3월 경남 도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4월 19일 부산진 경찰서 앞. 부산에서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불길처럼 번졌다. 경찰서 건물 옥상엔 경찰 저격병들이 배치됐다. 그때는 이 3층이
1층, 2층, 3층, 여기 지금 5층 그때는 별로 높지도 않았어요. 그 위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총 쏘는 것을 밑에서 다 보이거든요. 또다시 역사 앞에 가해자의 총구가 겨누어졌다. 오후 3시 반쯤 경찰이 발포를 시작했다. 4월 19일 날 오후에 그렇게 뭐 총을 쏴시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다치고 막 이랬거든. 예. 그래 막 적십자 병원에 뭐 난주 뭐 자리가 없고 그랬어요. 예. 예. 이날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발포 명령자는 이정용. 한인석 등 5명의 피고가 등장했는데 그는 4.19 혁명 이후 최인기, 홍진기 등과 함께 체포됐고 징역 10년형을 구형받는다. 주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이 맨주먹으로 항의하는데 부정선거를 주동했던 경찰이 총뿌리를 겨누어 12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내게 했음은 그 죄가가 막중하다. 일제강점기엔 침략자 편에서 해방 이후엔 독재에 부역하며 승승장구했던 친일 경찰의 말로다. 이정용은 이후 역사에서 자취를 감췄다. 훈장의 기록에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장면 정권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상층부에 있던 친일 경찰이 대부분 숙정됐거든요. 친일 경찰 이정용이 사라지듯 훈장의 역사에서 오욕의 기록도 사라졌을까. 이승만이 친일 경찰과 군인을 독재 기반으로 활용하며 이들에게 대거 훈장을 주었다면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보다 폭넓게 친일 인사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친일 인사들에 대한 서훈도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전 분야로 확대됐다. 친일 인사들로 볼 때는 자기의 과거 식민지 시대에 했던 그 잘못과 치부를 가려주는 효과가 있고, 박정희 정권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이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대거 교육 공로자로 둔갑했다. 민영휘는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와 막대한 은사금을 받았다. 그런 그가 1964년 11월 휘문고를 설립했다는 명목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는다. 세상을 뜬 지 30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 대한민국의 교육 공로자가 된 것이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친일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뭐 입장을 바뀔 수도 있는. 민영휘가 대한민국 훈장을 받던 그날, 또 다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 3명도 국민훈장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원근,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각종 보상을 받았다. 그런 그에게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국민훈장 동백장이 주어졌다. 김원근은 학교를 설립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2차례 교육 포상을 받기도 했다. 각종 친일단체에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했던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 황국 신민을 주창하고 징병을 독려했던 상명대 설립자 배상명. 박정희가 직접 친일 반민족 행위자 4명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던 그날, 식장에는 스승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동아일보는 교육에 평생 바친 선생님들을 길이 새겨 훈장 수여라고 기사를 썼다. 일제에 전투기와 거액의 국방비를 헌납했던 친일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서훈대열에 합류한 것도
박정희 집권 시기였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 인사 중에는 일제의 훈장과 포상을 받은 이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 특히 뭐 훈장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을 것도 없고요. 훈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들은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서운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파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전체 서훈 내역 72만 건과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행적을 확인했다. 그러나 1950년대 서훈자의 경우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체 상훈을 관리하는 정부도 제대로 된 기록이 없다고 했다. 그분일 거라는 유추는 해볼 수 있는데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행정부에서도 그분일 거라고 가정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신이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판단하는 게. 결국 현장 조사를 병행해야 했다.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비에 새겨진 친일 인사의 훈장 내역을 적어나갔다. 넉 달 동안의 현장 확인 과정을 통해 친일 인사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훈장의 규모를 최초로 파악할 수 있었다. (1905년) 덕수궁, 고종의 집무실이던 중명전. 이곳에서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이후 수많은 친일단체와 통치기구가 만들어졌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았던 경성재판소가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판사와 검사 출신 21명이 해방 후 대한민국 훈장 35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청 별관 자리에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이 있었다. 중추원 참의와 조선귀족 6명이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다. 서울시청,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였다. 이곳에서 애국부인회 등 많은 친일단체가 만들어진다. 친일단체 간부 출신 26명이 37건의 훈장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의회, 부민관이었다. 친일 예술 활동이 펼쳐진 곳, 친일 예술인 43명이 66개의 훈장을 받았다. 세종로 정부청사 자리엔 조선보병대가 있었다. 일제 군인 출신 53명이 180개의 훈장을 받았다. 도로 반대편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나 작은 공원 자리. 70년 전에는 경기도 경찰부가 있었다.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개의 훈장을 받았다. 광화문, 식민 통치의 본산 조선총독부가 있었다. 일제 관료 출신 31명이 42개의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다. 정부 수립 이후 훈포장을 받은 친일 인사는 모두 222명.
이들은 모두 440건의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별 친일 인사 서운 건수를 보면 이승만 집권 시기 162건, 박정희 집권 기간에 206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전체의 84%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것은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이때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변동기인데 이때 박정희로서는 자기의 우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난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다. 뉴스타파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운데 친일 인사 중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설립했거나 총장을 지낸 곳을 집계했다. 모두 15개의 대학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들 학교를 찾아 설립자 등이 훈장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대부분 훈장 받은 사실조차 언급하기를 꺼렸다.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직접 디밀어서 물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다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디다? 여기는 학교 홍보하는 곳이지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고. 학교 입장에서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취재를 막았다. 기자분들 저희 학교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딴 데가 그 사람들 허락만 그 사람들 허락만 여기는 주면 하지 마. 응? 하지만 그거 다 치고 나가시고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내려가 주세요. 뉴스타파는 여성 교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맥 관계망을 분석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적을 추적해 해방 이후 행적과 비교했다. 1937년 애국 금차회가 만들어진다. 친일파 박흥식의 부인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금비녀까지 바치며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 지원한다. 이 친일 단체의 간사와 발기인에 고환경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들 6명의 관계는 또 다른 친일 단체인 부인문제연구회로 그대로 옮겨간다. 1941년 최대 친일 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이 결성되고 7명이 부인대 지도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황국 신민을 강조하며 징병을 독려하고 근로정신대에 갈 것을 주창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근로정신대로 가나가라고 저기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환경 나중에 만나면서 선생님 그때 왜 우리한테 거기 가라고 했습니까? 하고서 항의했다는 그런 얘기를.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부 숨긴 거죠.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충성의 대상이 일본 왕에서 박정희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이 이사장과 총장으로 있던 대학들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전체주의적 교육 정책을 충실하게 따른다.
일왕을 위해 전쟁터로 나가라고 주장했던 배상명은 이제 여대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시킨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대생들은 일단 유사시 구호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국토방위에 대한 사명감을 굳건히 했습니다. 황국 신민을 강조했던 서울여대 초대 총장 고환경. 5.16 쿠데타 직후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고 친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여대생들이 세운 이 시범주택은 농가주택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된 부엌 변소 등을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은 유신 독재를 미화했고 1973년 유정회 국회의원이 된다. 김환란은 5.16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화여대 학생들은 건설의 노래와 무용을 선보인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건설의 노래에 맞추어 무용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 친독재의 길을 걸었던 이들 친일 인사들에게 수여된 훈장의 공적에는 유독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유공이 많다.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교육치거를 이제 국민교육헌장으로 바꾼 것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식민지 시대에도 그 전쟁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한국시민 서사교육하고 한국시민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 이 사람들이 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아주 상당히 친연성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들. 친일 문화 예술인들의 독재자에 대한 헌사 또한 교육 분야 못지않다. 동화 작가로 또 고향의 봄 작사가로 잘 알려진 이완수. 고향 마산에 그의 문학관이 있다. 그는 1984년 전두환으로부터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공적 사유에는 문학단체를 통해 항일투쟁과 아동문학 발전 기여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원수가 1942년 일제강점기에 쓴 동시를 보면 항일투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 지원병을 보내며 지원병 형님들이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반자의 소리는 하늘에 찼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전장으로 가시려는 형님들이여, 우리도 자라서 어서 자라서 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이원수는 친일 인명사전 문학인 명단에 등재된다. 이제 공과 바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보면 이제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은 친일 미술인들은 일제강점기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 천황을 위해서 이제 조선인으로서 대동아 공영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찬양하고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주 적극적인 친일이라고 봐야죠. 잘 알다시피 이제 독재 정권, 군사 정권 이런 파시즘 정권 아래에서 이제 친정부적인 그런 삶으로 이제 일관하면서 자연히 이제 훈장들을 문화 훈장들을 다 받게 됐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친일 음악인들은 어떨까?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일제강점기 독일 등 유럽을 돌며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음악회를 지휘했다. 그의 대표곡인 에텐라쿠, 일왕 즉위식 축하 작품으로 연주됐다. 그는 해방 이후 이승만 80회 생일 경축음악회도 직접 지휘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승만으로부터 대한민국 첫 문화 포장을 수여받는다. 만주국 10주년 경축음악회에서 연주를 한 김동진. 그는 해방 이후 박정희를 위해 조국 찬가를 작곡한다. 5.16 쿠데타 5주년 음악회. 1967년과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 경축식 음악을 두 차례 작곡해 박정희에게 바쳤다. 가장 축복받는 이날 거리에는 축하가 투입하려 하고 김동진은 1973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2000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김성태 쌤이나 김동윤 쌤도 다 만주에서 활동하신 분, 일본어가 다 되시고 그 만주 활동 그걸 통해서 서로 공통 분모가 많이 있어서 아마 잘 이해하시는, 서로 잘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동심초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친일음악인 김성태. 그는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을 위해 재건의 깃발 아래에서를 발표했고 1972년 박정희를 찬양하는 대통령 찬가를 작곡한다. 이 노래는 애국가요로 지정된다. 김성태는 박정희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는다. 박 정권 입장에서는 애국심 고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국심의 그 위에는 박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이 국민들이 하나 단결돼 가지고 다 이렇게 밀어줘야지 국가가 이제 지도하기도 쉽고, 애국심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독재자들이 이용하는 굉장히 위험한 정서가 아닐까. 전남 목포에 있는 양동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박연세는 이곳 목사로 재직하다 1942년 체포됐다. 그는 해방 1년 전 대구 형무소에서 옥사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광주에 살고 있는 그의 후손을 찾았다. 후손에게 외할아버지인 박연세의 판결문을 보여줬다. 박연세 목사님의 판결문이에요. 여기 보면 오승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인이에요. 또 하나 판사는 여기 조선 총독부 판사 방순원이에요. 42년도에 목포와 대구 2심에서 판결을 내리신 분이거든요.
그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런 걸 뭐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자기의 소신이랄까 이런 걸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가 박연세를 재판했던 일제판사 방순원은 해방 이후 대법관까지 영전했고 모두 3개의 훈장을 받았다. 오승근은 반민특위 당시 친일 목사 정인과를 변호한 전력이 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지냈고 1986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뭐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대한 어떤 반성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딱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늦게라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거 이제 뭐 돌아가셨다니까. 뉴스타파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았다. 변협 대회의실에 걸려있는 역대 회장들의 모습. 9대 장우영 회장님. 일제강점기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친일 판사들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는 후손을 대신해 독립운동가의 중형을 내린 재판에 한국인 판사들이 참여했던 일제 판결문을 보여줬다. 그리고 변협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한번 털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여태까지 협회의 입장을 밝힌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변협 집행부로서의 그런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지. 조국의 독립을 꿈꾸던 20대 식민지 청년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난 후의 모습이다. 완전 뼈만 뼈만 남았죠. 그냥 뼈에다가 막 그냥 껍질만 붙이는데. 어머님이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통곡을 30분에 했다 납니까? 여보, 우리 지옥에서 이래야 계시오 구매해서 통곡을 그어서 1990년도가. 해방되기 2년 전인 1943년. 독립운동가 심재희는 법정에서 한국인 판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들은 조선을 독립하여야 한다고 상의하며 그 실천 방법으로서 우리 조선 청년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부도 하며 행동을 해야 한다. 일지사변 이후로 상당한 장기전이 계속되어 일본 국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 조선 독립의 호기가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때까지 실천할 행동 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판사들은 독립을 꿈꾼 죄를 물어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 선고를 내린 나항유는 해방 이후 대법관이 됐고 1962년 근정훈장,
1963년 보국훈장, 그리고 1987년 국민훈장 무공화장 등 3차례 훈장을 받았다. 고재호 역시 해방 이후 대법관까지 올랐고 1983년 국민훈장 무공화장을 받았다. 이들이 훈장을 받은 사유는 민주사법 권위 선양과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 등이었다.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았거나 아니면 제국주의에서 점령인 당했다가 해방된 나라 가운데 민족 팔아먹은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한두 사람 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훈장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이 있다고 훈장을 준 건데 그러면 이게 모순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공이 있다고 건국훈장을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훈장을 주는 그런 모순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친일파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훈장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친일 행적을 감춰주는 면죄부였고 독재에 부역한 대가였다. 아마도 그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본인이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요. 자신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으면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결국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일이었다고 국가가 인정한 거구나 라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고 뭐 그랬겠죠. 대한민국 68년 그리고 72만 건의 서훈.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 그리고 독재의 역사이기도 하다. 해방 후에도 잘 나갔다. 경남 남해경찰서 초대서장을 시작으로 경남 일대 경찰서장 자리를 두루 맡았다. 남해경찰서 대강당. 역대 서장 명단이 걸려 있는데 제1대 서장에 그의 이름과 사진이 있다. 이정용은 모두 1200명이 학살당한 진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이기도 하다. 2009년 진실화훼위는 이런 보고서를 낸다. 부산 마산 형무소와 달리 진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서는 진주 지역 경찰이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을 살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서장은 이정용이었다.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요소들은 빨리 제거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급박함들이 만들어낸 게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이고 굉장히 정광석화같이 전쟁이 발생한 지 약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딴 학살 사건 이후 이정용은 1952년 한 해 동안 3개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받는다. 사람 죽은 거로 생사람 죽은 걸 공로로 받아가지고 훈장을 받았다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서훈 공적서. 직접적으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저 6.25 참전의 유공과 공비토벌 및 민주경찰 구현이라고 짧게 적혀 있을 뿐이다. 이정용은 이후 훈장을 3번 더 받았다. 모두 6개의 훈장. 경찰로서는 매우 드문 서훈 이력이다.
비극은 이종용의 사례가 이종용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친일파가 한국전쟁을 통해 반공투사로 변신한다. 이 시기를 지나며 일제강점기 경찰과 군인 출신들이 무더기로 대한민국 훈장을 받게 된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 살해한 노덕술. 그는 일제로부터 훈 8등 서보장까지 받았다. 노덕술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위세를 떨쳤다. 뉴스타파는 그가 이승만으로부터 훈장을 3개나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악질 친일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이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 헌병으로 역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도 모두 8개의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다. 악명 높은 일제경찰 출신이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경우는 모두 17명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 친일 세력들은 그 해방 후에 이승만한테 같이 이승만을 도와줘야 친일이 처벌을 안 받고 그대로 오히려 이승만 정부가 이제 반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반공을 내세워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세력은 그 밑에 친일 세력이 같이 결합된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군을 잔인하게 토벌하고 고문했던 간도특설대 등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 군인도 마찬가지였다. 동족을 학살한 자들이 해방 이후 구국의 영웅으로 변신했다. 경상남도 고성. 취재진은 한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찾았다. 목동 색인보가 요 다 있고. 후손이 뭔가를 꺼내왔다. 일단 제가 갖다 놓고 또 올게요. 예.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옷인데 여기 지금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뼈만 남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 심재인이다. 일제강점기 일경에 체포돼 3년의 옥고를 치른 직후 모습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 사진 앞에 아이고 저 아버지 여보 그거 막 덥석고 막 보시면서 우시는 거 아니나. 1930년대 일본 유학을 간 20대 청년. 그러나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투신했다. 그의 앞길은 온통 가시밭길이었다. 심재인에겐 사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이 돼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원래 요게 배가 쭉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뒤에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니가 같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 예, 재판관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일 사실은 처음 아셨어요? 예, 전혀 모르고 뭐 당시에 일본 어떤 뭐 재판관 그 뭐 신분이 나왔다 그러면 알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예우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들 참 독립운동가 심재인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렸던 한국인 판사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법관으로 승승장구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들에게 주는 대한민국의 훈장을 잇따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 살아가지고 훈장도 받고 그렇죠. 국가로부터서 그렇죠. 호강스러운 예우를 다 받았구만. 그렇죠. 네. 참 이런 격세지감이 아니고 오늘날의 세상과 정의롭지 못한 그게 이제 참 흘러왔구나 하는 한탄스러움밖에 안 생각이 아니야. 한탄스러움. 당신 물 좀 주라. 시원한 물 좀. 친일 인명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국 독립에 몸을 바친 애국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고 침략자의 편에 선 친일파들은 오히려 영광을 누린 배반의 역사. 바로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가 이를 증거한다. 과거에 설사 친일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네들을 공로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면죄부를 발급한 거죠. 박정희로서는 자기의 우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을 겁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명단 222명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렇게 딱 밑을 다리 뻗고 이 자세로 그러니까 쏜 거고 이 정도로 싼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서 여기서 총을 이렇게 싼 거죠. 머리 부분 아니면 머리 부분. 예. 이렇게 사살을 한 거죠. 현장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 이렇게. 유물이 그렇게 딱. 당시 진주 지역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이는 400명으로 추정된다.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이 보도연맹 가입하면은 혜택을 많이 준다더라. 또 가입해라. 뭐 보리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뭐 혜택을 많이 준단다. 니 가입해라. 이래갖고 막 시킨 거죠. 발굴된 희생자 유해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건물에 수년째 보관돼 있다. (2009년) 진실화웨이는 진주 보도연맹 사건을 국가가 저지른 집단 살해였다고 결정했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부모를 묘소에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과 한평생 따라다닌 연좌제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연좌제에 걸리가 사회진출은 뭐 하니까. 한국에서는 예, 어차피 노가다밖에 공사장밖에 해볼 게 없는 거예요. 나도 한평생이 소, 돼지 키우고 농사 짓는 요밖에 못했어. 아예 내 새끼들도 함부로 너는 공무원하게 생각하지 말겠어. 이들을 학살했던 가해자들은 군과 CIC, 경찰이었다. 이 자세가 그러니까 딱 그 자세라. 저 자세 딱 나온다는 그런 거죠, 2년 만에. 그리고 유족들 사이에서 한 명의 이름이 나왔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공포의 이름이다. 이정용 내 이름을 우리 진주 행무 사건 책자가 있거든. 그걸 내가 이름을 내가 본 것 같아. 이정용. 그는 학살 당시 진주 경찰서장이었고 진주 지역 보도연맹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그 적극성에 있어가지고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 아까 얘기했던 경찰서장의 그 이름이 이제 하나의 담론이 된 거죠. 공포의 담론. 그 모든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학살적 기억이라든가 공포적 기억으로서. 이정용은 해방전 일제 시절부터 경찰이었다. 그는 2009년 친일 인명사전 친일 경찰 부문에 포함된다.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 출신으로 해방 직전 직책은 순사부장이었다. 고등계 형사는 사상범이나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는 게 주 업무다.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핵심적인 집단이 고등계 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에서도 고등계 형사의 경우에는 다른 뭐 보안계나 이거랑 다르게 무조건 반민족 행위자라고 거의 간주를 한 거죠. 퇴직 경찰들 사이에선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다. 그분이 진주서장을 2분이나 했고 고향은 사전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 덕택에도 사전 사람들이 그냥 많이 되고 뭐 그랬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 이정용은 논계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남 진주. 진주성과 촉성루가 조용히 잠들고 남강은 말없이 흐르고 있다. 올해 66인 강병현 씨에게 7월 14일은 회한과 그리움이 복받치는 날이다. 유복자로 태어난 강병현 씨. 병신년 7월 14일 음력 6월 11일 아들 병현은 아버님, 어머님께 아뢰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쯤 논에서 김을 매다 경찰서로 불려간 뒤 목숨을 잃었다.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다. 회의가 있다고 오라는데 내가 오늘 일을 하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하고 말만 하면 오겠다 했는데 그럼 어머니 국수 그냥 다 삶았으니까 이거 자시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헛헛 가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니까 이야기만 하고 발에 와서 그때 국수 먹겠다 하고 가신 거죠. 거기를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식사도 못하고 떠난 아버지가 한이 된 어머니의 유언. 아버님이 그동안 배를 많이 고하셨다. 많이 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이 체리는 편입니다. 진주시 명성면에서는 강 씨 말고도 여러 명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 모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다. 어머님은 아버지가 분명히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안 죽었다, 돌아올 것이다 해서 그때마다 이 밥을 챙겨가지고 항상 이 구두막에 묻어놓고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좀 탐사 보도하는 가슴이 다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폐수 때 내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딱 서면은 눈이 캄캄해지고 여기에 다 말이 안 나오죠. 이들은 한국전쟁 초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1950년 7월부터) 진주시 명성면 일대 야산은 붉은 피로 뒤덮였다. 정오 무렵 굴비 엮듯 전깃줄에 꽁꽁 묶인 채 수백 명이 야산에 끌려왔다. 전선이 있습니다. 지나서 그걸 가지고 대일 뭉기고 그 다음에 모줄로 옛날에 모로 심었거든. 모줄로 이제 줄임 모델에서 보상줄임 모델 끊어물 거다 가지고 그래 보통 두석 이렇게 뭉겼어요. 강병현 씨의 아버지도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끌려왔다. 그리고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따로 머리를 이렇게. 이승만은 백선엽 등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 하지만 일제에 부역한 한국인 경찰과 군인 출신들에겐 신분을 세탁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 부역 군인 출신은 모두 53명으로 확인됐다. 자기를 볼 때는 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좌익 사범들을 때려잡았다. 이런 논리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겠죠.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 경찰과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그것도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겁니다. 이건 모순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한테 훈장을 줍니까? 친일 경찰 이정용이 받은 마지막 서훈은 1959년 11월이다. 이승만으로부터 근정 포장을 받았다. 그리고 석 달 뒤, 이정용은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번에도 가해자였다. 1960년 2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정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경국장에 부임한다. 지금의 경북 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대구에서는 228 운동이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정용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했다. 이정용 그래 맞아. 그만 뭐 면대가 밀고 맞는 놈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실제 보신 적도 있어요? 있지. 도청 옆에 경찰국이 있었어. 그때 그래 경찰국장 이름은 기억하죠. 아, 그 당시 예. 있어요? 경북지사는 오인근 지사였고 경찰국장은 이정용 씨였을 거예요. 이정용은 이후 1960년 3월 경남 도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4월 19일 부산진 경찰서 앞. 부산에서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불길처럼 번졌다. 경찰서 건물 옥상엔 경찰 저격병들이